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뭘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매일이 판박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텔레비전 틀고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점심때가 되면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대충 해먹고 또 텔레비전 앞에 앉고 낮잠을 한숨 자고 나면 벌써 해가 기울고 있어요.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안 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하루가 순식간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훨씬 적고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미가 있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취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 생활 하려면 돈이 들잖아. 골프를 치려면 장비에 회원권에 돈이 얼마야. 여행을 가려면 교통비에 숙박비에 또 돈이고 악기를 배우려면 악기도 사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취미도 못 가지는 거야. 맞습니다. 돈이 드는 취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취미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거나 거의 안 드는 것들만 골랐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이 10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부터 하루가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오늘 밤 잠자리에서 내일은 뭘 먼저 해볼까 하고 설레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취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산책입니다. 아니 산책이 무슨 취미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걷는 건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걷는 건 뭐냐면요. 슈퍼에 갈 때 걷고 병원 갈 때 걷고 은행 갈 때 걷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빨리 도착하려고만 하지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미로서의 산책은 다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걷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우리 동네를 탐험해봐야지 하고 마음 먹어보세요. 평소에 안 가본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는 큰 길 말고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시면 처음 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집 담벼락에 장미가 예쁘게 피었네. 저 골목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구나. 여기 살면서 처음 알았.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같은 길인데 봄에 걸으면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여름에 걸으면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나무 그늘이 시원하죠. 가을에 걸으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길바닥이 금색 카펫 같아요. 겨울에 걸으면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그게 또 상쾌합니다.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걷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산책 코스를 3가지 정도 만들어 두세요. 짧은 코스는 20분짜리, 중간 코스는 40분짜리, 긴 코스는 1시간짜리. 이렇게 해두시면 그날그날 몸 상태에 따라 골라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다 싶으면 짧은 코스를,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긴 코스를 걸으시면 돼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짧은 코스를 걸어보세요. 비 오는 날 산책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고 나도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시다 보면 매번 마주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산책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걸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걸으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 최고의 취미예요. 자,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눈에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치게 아깝지 않으세요?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릴 사진 찍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또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작문을 못했는데, 글재주가 없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춤법도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수필을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네, 한 줄이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것도 글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비둘기를 봤는데 통통해서 웃겼다. 이것도 훌륭한 글이에요. 오늘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한 달에 30줄이 됩니다. 1년이면 365줄이에요. 3년이면 1000줄이 넘습니다. 나중에 노트를 펼쳐서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날을 살았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생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오늘 뭐가 있었지 하고 하루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거든요. 아침에 뭘 먹었더라? 산책을 갔었나 안 갔었나?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지? 이렇게 하루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돈돼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꼭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트에 적어두기만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학교에 갈 때 신장로를 걸어서 다녔단다. 할머니가 너 엄마를 키울 때는 분유가 귀해서 고생을 많이 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두시면 나중에 손주가 커서 읽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겠어요. 혹시 글씨 쓰기가 힘드신 분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목소리로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말로 하시면 자동으로 글자가 되기도 해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나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글쓰기에 필요한 건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취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라디오 듣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라디오 들으시나요? 아마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텔레비전은 눈을 잡아먹습니다. 화면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화면에서 눈을 떼면 내용을 놓치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보기가 어렵죠. 결국 소파에 앉아서 화면만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다릅니다.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빨래를 개면서 들을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 목소리가 곁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큰 위안이 돼요.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라디오를 틀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거든요.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 옛날 노래가 나올 때 추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노래 내가 20살 때 유행했던 건데 하면서 그 시절 생각이 나는 거죠. 사연 프로그램을 들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누굴 만나면 대화할 때 할 이야기가 생기고요. 건강 프로그램을 들으면 유용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무료 앱들이 있으니까 라디오 기기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정해서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하루에 리듬이 생깁니다. 네 번째 취미입니다. 네 번째는 텃밭 가꾸기인데요. 텃밭이라고 하면 시골에 넓은 밭이 있어야 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대파입니다. 마트에서 대파를 사시면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뿌리 부분을 잘라서 버리시죠. 앞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그 뿌리 부분을 화분에 심어보세요. 흙이 없으시면 물컵에 꽂아두셔도 됩니다. 며칠 지나면
새 잎이 쑥쑥 올라옵니다.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이만큼 자랐네 하면서 매일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내가 키운 파로 파전을 부쳐 먹는 맛은 마트에서 산 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상추도 아주 쉽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뿌리고 물만 주면 3주 정도 지나서 싹이 올라옵니다. 한 달 반 정도면 상추를 따서 드실 수 있어요. 고추도 화분에서 키울 수 있고요. 방울토마토도 베란다에서 잘 자랍니다.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깨씹도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데 고기 먹을 때 싸 먹으면 향이 정말 좋습니다. 씨앗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동네 씨앗 가게에서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봉지면 수십 개를 심을 수 있으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흑도 화원에 가시면 적은 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식물을 키우는 게 왜 좋냐면요. 매일 아침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가요. 오, 잎이 하나 더 났네. 오, 꽃이 폈네. 와, 열매가 달렸네.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흙을 만지는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원예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돌보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화분 하나가 치료제가 되는 셈이에요. 자, 5번째 취미입니다.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인데요. 이건 취미인 동시에 건강관리이기도 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비가 전혀 필요 없어요. 내 몸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뻣뻣하시죠. 여기가 결리고 저기가 뻐근하고 그 상태로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딱 10분만 맨손 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간단한 아침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누운 채로 기지개를 먼저 크게 켜주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도 쭉 뻗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리에 서세요. 양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어깨가 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손을 얹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의자 등받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팔을 하늘 높이 쭉 뻗고 기지개를 크게 켜주세요. 저녁에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당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세요. 이렇게 5분만 해주시면 자기 전에 몸이 풀려서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면 3일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안 하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기지개부터 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고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곧 운동기구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5가지 취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책, 글쓰기, 라디오 듣기, 텃밭, 가꾸기, 맨손 체조. 이 5가지만 해도 하루가 꽉 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지개 켜고 맨손 체조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아침 준비하고 산책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베란다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적고 스트레칭하고 잠자리에 들고 6번째 취미는 도서관 나들이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가본 게 언제인가요? 그런데 요즘 도서관은 옛날 도서관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책은 기본이고요. 무료 영화 상영도 합니다.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컴퓨터 교실도 열고 어르신을 위한 문화 강좌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서예를 배울 수도 있고 수채화를 배울 수도 있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고
의자도 편하고요. 여름에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걱정되잖아요. 도서관에 가시면 시원한 데서 책도 읽고 전기세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부분만 쭉 훑어보셔도 됩니다. 건강 관련 책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진집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여행 사진집을 보면 안 가보고도 여행한 기분이 드니까요.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가시다 보면 얼굴을 아는 분들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친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에 다녀오시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나가는 이유가 생기니까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7번째 취미는 바둑과 장기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머리를 쓰는 활동도 드물어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읽고 판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두뇌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두뇌를 자주 쓰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로당에 가시면 잘 두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저 수는 왜 거기에 두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기꺼이 알려주십니다. 경로당이나 공원에 가시면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펼쳐놓고 두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옆에서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와, 저걸 어떻게 봤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바둑이나 장기의 진짜 매력은 승부가 아닙니다. 마주 앉아서 나누는 대화가 매력이에요. 한 수 두고 한마디 하고 또 한 수 두고 또 한마디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바둑판 앞에서 나누는 수다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명약이 됩니다. 경로당이 멀거나 가시기 어려우시면 휴대전화에 바둑 앱이나 장기 앱을 설치해서 혼자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두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8번째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세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가요를 들으면 그 시절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야 하잖아요. 이 과정이 심폐기능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노래방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부르셔도 좋고 산책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셔도 좋고 라디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노래 모임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혼자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 박수를 쳐주면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노래에 자신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잘 부를 필요 없어요. 즐기면 됩니다. 음정이 틀려도 좋고 박자가 밀려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즐겁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곧 악기예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악기입니다. 오늘부터 꺼내서 마음껏 써보세요. 9번째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비싼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죠? 전혀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면 충분합니다.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산책하시면서 예쁜 것이 눈에 들어오면 찍어보세요. 하늘이 예쁘면 하늘을 찍고, 구름 모양이 재미있으면 구름을 찍고, 꽃이 피었으면 꽃을 찍고, 나비가 앉아있으면 나비를 찍으세요. 고양이가 담벼락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고양이를 찍으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장소를 계절마다 찍어보세요. 우리 집 앞 나무를 봄에 찍고 여름에 찍고 가을에 찍고 겨울에 찍는 거예요.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초록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빨갛고 노랗게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나중에 내 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나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찍은 사진을 손주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오늘 예쁜 꽃 봤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면 손주가 좋아하거든요. 와, 할머니 예쁘다. 어디서 찍었어요? 하고 답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또 하루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모아두시면 나중에 사진 일기가 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이날은 하늘이 이렇게 예뻤구나. 이날은 꽃이 만개했구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일기가 되는 거죠. 사진을 찍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담벼락의 그림자 모양이 예쁘다든가, 시장 골목의 색깔이 다채롭다든가, 같은 동네인데 카메라를 들고 보면 전혀 다른 동네처럼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취미입니다. 봉사활동이에요. 봉사라고 하면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 취미가 주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봉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남을 위한 활동이 결국은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봉사의 마법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기, 공원 청소하기,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도와드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봉사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3세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주민센터에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2번 전화를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5분이에요. 전화를 해서 어르신 오늘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고,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하고 안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자네가 전화해줘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면서 일어나시니까 하루의 목적이 생겼다고요. 봉사를 하면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꼭 정식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집 어르신한테 내가 끓인 된장찌개 한 냄비 갖다 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반찬이 많이 남았을 때 옆집에 나눠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에게 안녕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는 것도 넓게 보면 봉사입니다. 동네 골목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봉사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든 분한테 층수를 대신 눌러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취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걷기, 산책.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취미입니다. 둘째, 글쓰기.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라디오 듣기. 귀로 떠나는 여행이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넷째, 텃밭 가꾸기. 베란다 화분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농부의 삶이에요. 다섯째,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 내 몸이 곧 운동기구입니다. 여섯째, 도서관 나들이. 무료로 누리는 지식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일곱째, 바둑과 장기. 머리를 쓰면서 사람도 만나는 2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덟째, 노래 부르기. 누구나 갖고 태어난 악기인 목소리를 마음껏 써보세요. 아홉째, 사진 찍기. 휴대전화 하나면 세상이 나만의 갤러리가 됩니다. 열째, 봉사활동.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살립니다. 이 10가지 중에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2-3가지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20분만 해보세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보세요. 평소에 안 가본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둘째, 오늘 저녁에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딱 한 줄이면 돼요. 셋째, 내일 아침에 라디오를 한번 틀어보세요. 어떤 채널이든 좋습니다. 30분만 들어보세요. 텔레비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집안에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취미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서 취미를 못한다는 말은 오늘 이후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텔레비전 앞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취미들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셔서 내일부터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 게 많은 하루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꼭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 서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주 3병에서 시작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15,000원이 40년 넘는 우정의 무게를 한 번에 저울질해버렸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의 심리, 내가 잘 되면 오히려 배 아파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말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도시에 영호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66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몇 해 전에 은퇴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영호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둘은 25살 때 같은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야근도 하고 퇴근 후에 소주도 기울이면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결혼식에도 서로 들러리를 섰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사이였습니다. 영호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수는 내 인생에서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만 40년 정이면 피보다 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돈과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2-3번 정도 둘이서 동네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소주 1-2병에 찌개 하나 시켜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계산은 거의 매번 영호 씨가 했습니다. 재수 씨는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면서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1-2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반복되니까 아무리 넉넉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영호 씨는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재수도 형편이 어려운가 보지. 40년 우정인데 밥값 좀 내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둘이서 오래간만에 단골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아서 소주를 3병까지 마셨습니다. 안주도 이것저것 추가했고 계산서를 보니 7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만큼은 한번 말을 꺼내봤습니다. 야, 오늘은 네가 좀 내라. 나도 은퇴하고 나니까 용돈이 빠듯하다. 그런데 재수 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좀 치사하다. 우리가 그런 사이야? 고작 밥값 가지고.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혼자 앉아서 멍하니 남은 소주를 바라봤습니다. 7만 원을 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네 차례라는 뜻이었는데 돌아온 건 치사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치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거의 매번 얻어먹고도 한번 내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일어선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겨우 이 정도 무게였나 싶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편한 지갑이었나? 호구였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밥값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은 돈에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큰돈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걸린 문제에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들킬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돈은 다릅니다. 10,000원, 20,000원, 커피 한 잔 값처럼 티가 안 나는 금액에서는 사람이 방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진짜 성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가 쏟아지면 누구나 우산을 꼭 챙깁니다. 젖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보슬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대충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은 돈이 바로 이 보슬비와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태도에 그 사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매번 커피를 얻어 마시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경조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남의 경조사에는 슬쩍 빠지는 사람. 회비는 안 내면서 모임 혜택은 챙기는 사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슬비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보다 더 뿌리 깊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일종의 결핍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불안,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짜로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내 것을 내놓는 건 극도로 꺼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고 사교적이어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돈 앞에서 하나씩 꼬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메뉴를 고를 때부터 유독 비싼 것만 골라서 시키는 사람. 그런데 계산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사람. 자기가 비싼 걸 먹었으면서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밥 한 끼에서도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얼마짜리인지 먼저 가늠하는 사람. 내가 3만 원짜리를 줬는데 돌아온 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물건. 한 번이면 실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기본 성향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경제적 행동을 오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대인 관계 태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감정에서도 인색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쓰려는 사람은 자기 시간도 자기 마음도 남에게 안 줍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마음도 넉넉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는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면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택시비 한 번,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작은 돈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도 뼈 아프지만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돈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계산서를 보면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어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왜 더 무서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말로는 축하한다, 잘됐다 하면서 눈빛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호 씨가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손수 키운 채소가 제법 잘 자라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반응이 이랬습니다. 에이,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이야.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 그 찝찝함의 정체가 바로 시기입니다. 친구가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있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물을 끼얹는 겁니다. 충고하는 척, 걱정하는 척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패턴은 자녀 이야기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자녀 이야기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결혼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친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자네 참 잘 키웠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곧바로 자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요즘 승진했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비교를 시작합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거기 좋긴 한데 야근이 많다며? 월급은 괜찮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기쁨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두 번 겪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아주 교활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호가 요즘 텃밭 한다고 난리야. 늙어서 할 일이 없나 봐. 이 말을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직접 면전에서 하면 싸움이 나니까 뒤에서 돌려 깎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게 되면 그 배신감은 정면으로 욕을 듣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알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3가지 신호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보통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수다 떨고 밥 먹고 웃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내일도 힘내야지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이런 사람은 대화의 대부분을 자기 이야기로 채웁니다. 자기 불만, 자기 고민, 자기 자랑.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면 대충 듣는 척하다가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이런 대화를 2~3시간 하고 나면 당연히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들어주는 역할만 한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한쪽에서만 계속 주기만 하면 소진되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석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내 경계선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자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사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끊거나 줄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오늘은 안 마실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래, 알겠어 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에이, 한 잔만에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들이밉니다. 이게 술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한 대로 끌고 가려는 태도. 이것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연락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별일도 아닌 이야기로 전화하는 사람. 한번 받아주면 다음에도 또 합니다. 내가 좀 늦은 시간인데 하고 넌지시 말해도 뭐 잠깐인데 이러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내 좋은 소식에 진심 어린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손주가 태어났다. 오래된 집을 수리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첫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미묘하게 늦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이 3가지 신호 중에 한 가지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 그런데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 더 잃으면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 정리는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창문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연락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십시오. 둘째, 만남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셋째, 내 감정의 통장 잔고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도 은행 통장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입금하고 출금하면서 잔고가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면 입금,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출금.
건강한 관계는 이 잔고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만 계속 입금하고 상대방은 출금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언젠가 잔고가 바닥나고 결국 관계 부도가 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건 미워하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겠지.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놓아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을 위해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우리 집 화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에 심은 식물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시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식물의 뿌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살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화분에 새 흙을 담고 건강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인연을 어디서 만들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에 만드는 인연이 더 진실됩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학교, 직장, 지역 같은 환경이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맺는 인연은 온전히 내 선택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다가 만난 친구,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인사를 나누게 된 사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분, 이런 관계들은 돈이나 이해관계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영호 씨도 결국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수 씨와 거리를 둔 후 처음 다른 많이 쓸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새로운 버스를 사귀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새로운 관계에서는 밥값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번갈아 내고 오히려 더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진심인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66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살기 편하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친구가 3명이면 그건 대단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1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돈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입니다. 둘째,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셋째,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 내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내 기쁨에 진심 어린 반응이 없는 사람, 이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넷째, 관계 정리는 미움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십시오. 대신 남겨진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들어와 앉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걸까?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무려 84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인생을 수십 년에 걸쳐 들여다본 거예요. 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사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6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부터 잠자리가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려놓기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년 넘게 손도 안 댄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릇장을 열어보세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접시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요. 베란다에는 상자들이 탑처럼 올려져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쌓여 있다는 사실을요.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그 마음, 정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그 부담감,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3세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작년에 이사를 하셨거든요.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어요. 이사 준비하면서 짐을 정리하시는데 놀라셨다고 합니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버렸는데 정작 새 집에 가져간 건반의 반도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짐을 줄이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집이 작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넓어진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꼭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 서랍 한 칸만 정리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 10개만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워야 할 것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서운함, 풀리지 않은 갈등,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감정들도 물건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건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펜을 드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계속 안고 살면 내가 행복해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물론 종이를 버린다고 감정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른이 넘으면 이제 무언가를 더 채울 나이가 아닙니다. 비울 나이예요. 물건도 비우고 감정도 비우고 관계도 비우고 그래야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 비움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물건과 감정을 비웠다면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놓아주는 법, 바로 오늘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뭘 하지 하는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마 후자인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른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특별한 일정도 없고 어디 가잔 이 몸이 예전 같지 않.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며느리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러다가 문득 미래가 걱정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어디 가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오늘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자기 생각을 기록하게 했어요. 언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적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서 거의 절반이 과거 아니면 미래에 관한 거였어요.
현재에 대한 생각은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반을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기대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 산책을 해야지. 오늘 오후에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작은 기대 한 가지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뭔가를 할 때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숟가락만 움직이지 마시고 이 쌀이 어디서 왔을까? 이 김치 맛이 참 좋다.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새소리, 나무잎 색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전부예요.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3주만 지속해도 행복감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70이 넘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를 붙잡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에 집중하려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축 가라앉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아마 후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고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설령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명 대학교의 84년 추적 연구. 그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나쁜 관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만나기 전에 기대가 되고 만난 후에 뿌듯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나기 전에 부담되고 만난 후에 지쳐 있으면 그건 나쁜 관계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웃에 사시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옛날 직장 동료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실 때마다 돌아와서는 꼭 속이 상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유독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네 아들은 이혼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습니다. 토요일 모임을 그만두신 거예요. 대신 평소에 마음이 맞는 친구 2명하고만 자주 만나기로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만나면 웃고 서로 안부를 묻고 간식을 나누어 먹고 돌아오면 마음이 따뜻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왼쪽에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오른쪽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를 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만남을 요청하면 정중하게 다음에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른이 넘으면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잘 안 한다고 서운해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락이 뜸하다는 건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의미고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져요. 전화가 올 때 반갑게 받게 되고 만남이 있을 때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없어요.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음의 짐을 비우고 오늘에 집중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이런 이후에 건강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많이 쇠약해져 계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유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일은 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걷기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예요. 그냥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르기면 딱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되시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동네 한 바퀴, 눈이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 걷는 것, 이것만 해도 심장과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한 거 다들 느끼시죠? 이럴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기지개를 쭉 켜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까지 쭉 펴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천천히 넘겨보세요. 이것만 5분 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크게 돌려주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시고 앉은 채로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침 5분, 저녁 5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물 마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하루에 물 8잔을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죠.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면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분이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저녁에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의 시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잠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식사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 하나로 때우거나 국수만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한 끼의 반찬을 여러 가지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계란 한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한 가지 이상 곁들이세요. 건강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받으세요. 일은 넘어서 발견하는 병 중에는 조기에 발견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 몸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역할이 주는 큰 의미, 존재감과 보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 쓸모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불렸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였고, 동네에서는 반장님, 통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호칭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나갔고, 회사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고, 모임에서도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죠. 이때 느끼는 상실감이 정말 큽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른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은퇴 후에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대요. 매일 텔레비전만 보시고 밥때가 되면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시고 그러다 잠들고 그런 생활이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린이 한글 교실 봉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셨대요. 이분이 젊을 때 교직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가슴이 뭉클하셨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3년째 그 봉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말수도 많아지셨대요. 주변에서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놀란다고 합니다. 역할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역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은 빛이 납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역할이에요.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뿌듯하잖아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역할이고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는 것도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이른이 넘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만의 역할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기. 감사와 수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름이 또 늘었네. 피부가 왜 이렇게 처졌지?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정정한데 나만 이 모양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전쟁 후에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고 맨손으로 가정을 일궈내셨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몸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81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십니다. 보청기도 끼고 다니세요. 그런데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고 되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해진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세다가 있는 것을 놓칩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은 침침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귀가 잘 안 들려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시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3일이면 5가지가 보이고 일주일이면 10가지가 보입니다. 한 달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같은 세상인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용이라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느려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뒤에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겨울이 봄보다 못한 계절이 아니듯이 이른이 서른보다 못한 나이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비우세요. 물건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세요. 비워야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놓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셋째, 관계를 재배치하세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세요. 넷째, 몸을 돌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같은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다섯째, 작은 역할을 찾으세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섯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세요. 감사하고 수용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 서랍 하나를 열어서 필요 없는 물건 10개를 버려보세요. 둘째, 오늘 밤 잠자리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셋째, 내일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이른이 넘었다고 인생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달려온 수십 년을 지나서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른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매일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